안녕하세요. 내 손안의 책방입니다. 오늘은 프란츠 카프카의 대표작 변신 3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내 손안의 책방과 함께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3장. 등에 콕 박힌 사과를 빼주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마치 기념물처럼 박혀 있었다. 사과리에 생긴 큰 상처는 한 달 이상이나 그레고르를 괴롭혔다. 아버지의 생각에도 변화가 왔다. 그레고르의 현재 모습이 아무리 추하고 밉살스러운 것이라 하더라도 역시 가족의 일원임에는 틀림없기 때문에 원수처럼 대해서는 안 되며 그로 인한 불쾌한 감정을 꾹 참는 것이 가족으로서의 의무라고 느끼는 모양이었다. 그레고르는 그 상처 때문에 영원히 운동 능력을 상실한 것만 같았다. 우선 방을 가로지르는데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 높은 곳으로 기어 올라간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는 이와 같이 악화된 상태에도 그것대로의 만족스러운 보상이 따른다고 생각했다. 바꿔 말하면 거실과 그의 방 사이에 있는 문이 저녁 때부터 밤까지 열려있는 일이었다. 그레고르는 문이 열리기 한두 시간 전부터 이미 뚫어지게 문을 바라보기 일쑤였다. 어두운 방 안에 있는 그레고르는 거실 쪽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반대로 이쪽에서는 가스등이 켜져 있는 탁자에 둘러앉은 가족들의 모습이 환히 보였다. 식구들의 대화를 모두의 허락을 받고 들을 수 있게 된 셈이었다. 이 점이 전과 다른 좋은 점이었다. 축축한 침대 속에 피곤한 몸을 던져야 했던 시절, 그러니까 싸구려 여관방에서 하룻밤을 지내야 하던 시절에는 아늑한 자기 집 안방에서 식구들과 오손도손 나누는 대화가 무척 그리웠는데 그러한 대화는 이제 그레고르의 눈앞에서 전개되지 않았다. 지금은 극히 조용한 분위기뿐이었다. 아버지는 저녁 식사만 끝나면 곧 소파에 앉아 잠이 들었다. 어머니와 누이 동생은 서로 조용히 하라고 주의를 주었다. 어머니는 몸을 불 밑으로 깊숙이 숙이고 양장점에서 주문받은 화려한 속옷을 바느질했다. 여 점원으로 취직한 누이는 행여 더 나은 직장이라도 얻어볼까 해서 저녁마다 속기와 프랑스어를 공부했다. 아버지는 이따금 눈을 뜨고는 이제까지 자고 있었던 사실을 조금도 의식하지 못하듯이 당신은 오늘도 너무 오래 바느질을 하는구려 하고 어머니에게 말을 던지고는 이내 다시 잠들었다. 그러면 어머니와 누이 동생은 피곤한 미소를 서로 주고받았다. 아버지가 집에서도 사완 제복을 벗지 않는 것은 일종의 고집이었다. 그의 잠옷은 공연히 옷걸이에 걸려 있었다. 아버지는 집에서조차 윗사람들의 명령을 대기하며 언제라도 심부름을 각오하고 있기나 하듯이 제복 차림으로 의자에서 조는 것이었다. 애당초 새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제복은 깨끗한 맛이 없었다. 그리하여 그레고르는 남루하면서도 어머니와 누이 동생의 성화 덕분에 단추만은 언제나 닦인 채로 번쩍번쩍 빛나는 아버지의 사한 제복을 바라보곤 했다. 그런 옷을 입었으니 오죽 답답해라만 아버지는 포근한 잠을 잘도 주무셨다. 시계가 10시를 치면 어머니는 나직한 목소리로 아버지를 깨워 잠자리에 들어가라고 타이른다. 그곳에선 도대체가 편안히 잠잘 수 없고 새벽 6시면 출근하는 몸이니 안정된 휴식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완이 된 이래 고집만 세진 아버지는 언제나 테이블 옆에 좀 더 있다 자겠다고 우겨댔다. 그러고 나서 을의 잠에 골아 떨어져 버려서
몸을 흔들어 깨워 침대로 보내려면 무진 애를 먹었다. 누이와 어머니가 짤막한 말로 아버지를 타이르며 깨우려 들면 아버지는 고개만 옆으로 저으며 거의 15분 동안이나 눈을 감고 일어나지 않았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옷소매를 붙잡고 귓속에다 달콤한 말을 속삭인다. 너희 동생은 이러한 어머니를 거들기 위해서 공부하던 것을 걷어치운다. 그러나 아버지는 요지부동이다. 전보다 더 깊숙이 소파에 몸을 파묻는 아버지. 이게 사는 거냐? 이게? 이것이 노년에 들어선 나의 휴식이냐? 아버지는 여자들이 겨드랑이를 들어 올리는 통에 잠에서 깨어나서 어머니와 누이 동생을 번갈아 쳐다보며 말하는 것이다. 드디어 아버지는 두 여자에게 의지하여 일어나서는 두 여자에게 이끌려 침착처럼 무겁게 느껴지는 자기 몸을 문 쪽으로 끌고 갔다. 문에 와서는 이제는 됐으니 가라고 손짓을 하고 혼자서 걸어나간다. 이렇게 일에 시달리는 가족이고 보니 누가 필요 이상으로 나를 돌보아 줄 수 있겠는가. 살림은 날이 갈수록 쪼들렸다. 이젠 하녀도 돌려보냈다. 다만 몸집이 크고 머리에는 백발이 날리는 늙은 여자가 아침 저녁 시간제로 와서 힘든 일을 도와주었다. 따라서 어머니는 바느질품을 파는 일에 그치지 않고 다른 모든 허드렛 일을 도맡아서 했다. 가게를 돕기 위해 심지어는 어머니와 누이 동생이 모임이나 축제 때에 달고 다녔던 옛날 폐물까지도 팔아야 했다. 값을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 서로 의논하는 소리를 듣고 그레고르는 모든 것을 알아차렸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현재로서는 너무 큰 이 집을 떠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레고르를 옮겨가는 것이 난관이었기 때문이다. 나 때문에 이사하지 못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다른 이유가 또 있다. 까지 두 서너 개의 공기구멍에 뚫린 상자에다 나를 집어넣으면 되지 않은가? 오히려 이사를 못하는 이유는 절대적인 절망감. 그러니까 친척이나 친지들 중에 아무도 당하지 않은 불행이 하필 우리에게만 닥쳐왔다는 억울한 생각. 이런 것이 얼른 이사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였다. 따라서 세상이 가난한 자들에게 강요하는 온갖 어려운 일을 우리 가족들은 길을 쓰고 해나갔다. 아버지는 은행의 말단 행원에게까지 아침밥을 날라다 주었으며 어머니는 남모르는 사람들의 속옷을 꿰매는데 여념이 없었고 누이 동생은 고객의 명령에 따라 진열장 뒤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었다. 그러나 그들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었다. 어머니와 누이는 아버지를 침대에까지 운반한 다음 다시 되돌아와서 일을 끝마치고 서로 볼이 마주칠 만큼 가까이 다가앉는다. 그런 장면을 보며 그레고르는 등의 상처가 새로 생긴 듯이 쑤시는 것을 느낀다. 이제 저 문을 닫아라. 어머니는 그레고르의 방을 가리키며 이렇게 누이에게 말할 것이고 문이 닫히면 그레고르는 다시 어둠 속에 혼자 남게 될 것이며 옆방의 어머니와 누이 동생은 말없이 눈물을 흘리거나 물끄러미 탁자를 바라보고 앉아 있을 것이다. 그레고르는 낮이건 밤이건 잠이라고는 거의 잘 수 없었다. 때때로 다음번 문이 열릴 때는 옛날처럼 집안 살림을 내가 전적으로 감당해야지 하는 생각도 해보았다. 오랜 시간 생각한 끝에 그레고르의 내리에 사장과 지배인, 점원과 견습 점원, 이를 데 없이 우둔했던 사환아이, 다른 회사에 근무하는 친구들 서너 명의 모습이 떠올랐다. 또한 어느 시골 여관의 하녀, 그립고도 허망한 추억, 진정으로
그러나 이미 때가 늦어서 구원했던 모자상회의 회계원, 이러한 인간들의 모습이 낯선 사람과 벌써 잊혀진 사람들과 뒤범벅이 되어 그의 눈에 어른거렸다. 이들은 나를 대신하여 우리 가족을 도와주기에는 너무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이었다. 따라서 이들의 영상이 그의 내류에서 사라지자 그는 기분이 좋았다. 그러나 다음 순간 가족을 다시 돌봐주고 싶다는 생각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다. 나를 푸대접하는구나 하는 분노만이 그의 의식을 지배했다. 어떤 음식이 식욕을 일으키는지는 몰라도 입맛을 돋굴 음식이라도 찾아보기 위해 찬장에 있는 부엌에까지 갈 계획을 세워보기도 했다. 무슨 음식을 주면 내가 잘 먹을까를 더는 생각해보지도 않게 된 누이 동생은 아침과 정오에 급히 상점으로 가기 전에 아무 것이나 불쑥 발로 밀어넣는 형편이었다. 그 다음엔 내가 그 음식을 입에 댔나 통 대지 않았나 살펴보지도 않고 비로 쓸어가 버리는 것이었다. 청소는 또 어쩌면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을까? 더러운 줄이 벽에 온통 그려져 있었고 여기저기에 먼지와 쓰레기가 굴러다녔다. 처음에 그레고르는 몸짓으로나마 어느 정도 비난을 표시하려고 누이 동생이 들어오는 시간에 가장 더러운 곳에 가서 앉아 있었다. 아무리 오래 그곳에 머물러 있어봤자 누이 동생을 변화시키기는 어려웠다. 누이 동생도 그레고르와 마찬가지로 그 더러운 쓰레기를 보았음에 틀림없었다. 그러나 그 애는 짐짓 오물을 남겨두기로 결심한 모양이었다. 그레고르의 방 청소는 자기의 특권이며 아무도 이 특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느낀 누이 동생은 오히려 전에 없이 신경을 곤두세웠다. 한 번에 어머니가 그레고르의 방을 대청소한 일이 있었다. 어머니는 선호통의 물로 대청소를 해치웠던 것이다. 물청소 때문에 습기가 많아져 그레고르를 괴롭힌 것은 사실이다. 그때 그레고르는 성난제 소파 위에 넓적한 몸뚱이를 웅크리고 있었다. 그런데 저녁에 벼락이 떨어졌다. 그레고르의 방문을 열고 변화를 알아차린 누이 동생이 감정이 무척 상했던지 안방으로 달려갔다. 어머니가 애원하듯이 손을 쳐들어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그 애는 울음을 터뜨렸다. 아버지는 소파에서 놀란 표정으로 깨어났다. 부모는 처음엔 영문을 몰라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오늘 이유를 안 아버지는 오른쪽에 있는 어머니를 향해서 그 방 청소를 왜 그애에게 일임하지 않았느냐고 꾸짖고 왼편에 있는 누이 동생을 보고는 이제 다시는 어머니가 청소를 못하도록 하겠노라고 소리쳤다. 어머니는 가서 주무시라며 흥분해서 어쩔 줄 모르는 아버지의 팔을 끌었다. 흐느끼며 몸부림치던 누이는 조그만 주먹으로 테이블을 꽝 쳤다. 다들 소동을 벌이리라 그레고르가 이러한 소란과 소음을 보고 듣지 않도록 그 방문을 닫아주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그레고르도 성이 머리끝까지 치솟아 큰 소리로 씩씩댔다. 설사 누이 동생이 자기 일에 지쳐 그레고르를 옛날처럼 돌봐주지 않는다고 해도 어머니가 대신 들어올 필요는 없었으며 그렇다고 해도 그레고르가 소홀히 취급되는 것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고용한 하녀가 있었기 때문이다. 한평생 죄악의 온갖 어려운 고비를 넘겨온 강한 체력의 소유자인 늙은 하녀는 그레고르의 모습을 보고도 혐오의 빛을 드러내지 않았다. 호기심에서가 아니라 우연히 그 할멈은 그레고르의 방문을 연 적이 있었다.
그때 그레고르는 몰아대는 사람이 없었음에도 몹시 당황한 나머지 이리저리 기어다니기 시작했다. 할멈은 두 손으로 아랫배를 움켜쥐고 당황한 그레고르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때부터 할멈은 저녁마다 그레고르의 방문을 열어 서슴지 않고 들여다보았다. 이리 오렴, 늙은 말똥벌레야. 어머? 이놈의 늙은 말똥벌레 좀 보게. 할멈은 분명히 다정한 음성으로 불렀다. 이러한 할멈의 말에 그레고르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문이 애당초 열리지도 않은 것처럼 움직이지도 않고 제자리에 누워 있었다. 생각나는 대로 할멈이 나를 괴롭히는데 그러느니 이 방 청소나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명령하고 싶었다. 어느덧 다가올 봄날을 알리는 비가 요란하게 창문을 두드리는 어느 이른 아침이었다. 할멈이 또다시 전과 다름없는 말투로 그레고르를 놀리기 시작하자 그레고르는 그만 화가 치밀어 느리고 약하기는 했으나 덤벼들기라도 할 듯이 할멈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러나 할멈은 무서워하기는커녕 문 옆에 놓여있는 의자를 높이 쳐들고 입을 딱 벌린 채 그대로 서 있는 거로 보아 들고 있던 의자로 정말 그레고르의 등을 내리치고서야 벌린 입을 담을 의도인 것 같았다. 덤벼봐라 이놈아. 그레고르가 다시 몸을 일으키자 할멈은 이렇게 말하면서 의자를 가만히 구석에다 내려놓았다. 이 무렵에 들어서자 그레고르는 거의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았다. 기어다니다가 갖다 놓는 음식 옆을 우연히 지나치게 되면 장난삼아 조금 입에 넣어보는 정도였다. 그것도 1시간쯤 물고 있다가 그대로 뱉어버리는 때가 많았다. 그러나 그 변한 환경에 그는 곧 적응할 수 있었다. 식구들은 다른 방에 둘 수 없는 물건들을 이 방에 가져다 놓았다. 이곳에 물건을 들여놓게 된 이유는 방 하나를 비워 3사람을 하숙시켰기 때문이다. 그레고르가 문틈으로 내다보니 3사람의 하숙인들은 모두 털보였다. 이 점잖은 신사들은 환경에 대해서 몹시 민감했다. 자기들뿐 아니라 이 집에 하숙한 이상 집안 전체, 특히 부엌은 청결해야 한다고 참견하고 나섰다. 그들은 쌓아둘 것이 없어 그냥 널브러진 물건이 있으면 신경질을 부렸다. 게다가 제 나름으로 세간이 많았다. 이래하여 많은 물건들을 쌓아둘 자리가 부족했다. 그렇다고 팔 수도 내버릴 수도 없는 것들이었다. 그래서 모두 그레고르의 방으로 옮겨진 것이다. 부엌에 있던 재를 버리는 상자와 쓰레기통까지 들어왔다. 할멈은 당장 필요하지 않은 것이 눈에 띄기가 무섭게 그레고르의 방으로 밀어넣었다. 다행한 일이라면 날라오는 물건과 그 물건을 든 할멈의 손만이 보였다는 사실이다. 적당한 시기가 오면 그런 물건은 다시 가져가겠거니 했으나 사실인즉 처음 갖다 놓은 장소에 무작정 그대로 던져져 있었다. 그레고르는 이런 물건들 사이를 돌아다닐 수 없었다. 자유롭게 기어다닐 통로가 없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그 물건들을 옆으로 치웠다. 이렇게 힘겨운 일을 하며 기어다니고 나면 당장 쓰러질 것 같은 피로와 적막감이 온몸을 엄습하여 근 1시간 동안은 꼼짝 못하고 누워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물건들을 옮겨놓는데 점점 흥미를 느끼게 되었다. 하숙인들이 저녁 식사를 하게 되면 식구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실을 제공했다. 따라서 저녁 식사 동안 그레고르의 방문은 늘 닫혀 있었다. 그레고르는 문이 열렸으면 하는 희망을 버리고 말았다. 전에 문이 열렸다고 해서 내가 그 문을 이용한 적이 있었던가. 가족들의 눈에 띌까봐 컴컴한 구석에 누워있던 내가 아닌가.
그런데 어느 날 밤 할멈이 거실 문을 약간 열어놓았다. 그 문은 하숙인들이 저녁을 먹으러 들어와서 불을 켤 때까지 열려 있었다. 하숙인들은 전에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그레고르가 식사를 했던 식탁 윗자리에 자리 잡고 앉더니 냅킨을 펴고 나이프와 포크를 손에 들었다. 얼마 후 고기 접시를 든 어머니가 나타났고 그 뒤를 이어 수북하게 쌓인 감자 접시를 든 누이 동생이 들어왔다. 김이 무럭무럭 오르며 나는 음식 냄새가 구미를 돋구었다. 하숙인들은 먹기에 앞서 음식을 검사라도 하듯이 앞에 놓인 접시를 들여다보았다. 아닌 게 아니라 그들 중 두목격인 사내가 접시에 고기를 한 점 칼로 썰었다. 연하게 구워지지 않았으면 부엌으로 퇴짜라도 놓을 기세로 여러 사람 앞에서 도도히 검사했다. 그러나 마음에 든 모양이었다. 그제서 긴장한 표정으로 들여다보던 어머니와 누이 동생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미소를 지었다. 식구들은 부엌에서 식사했다. 그러나 아버지만은 부엌으로 가기 전에 거실에 들러 모자를 벗어 손에 들고 인사를 한 후 식탁을 휘둘러 보았다. 하숙인들도 모두 일어섰다. 그러고는 수염에 덮인 얼굴로 무엇라고 중얼거렸다. 아버지가 나가고 하숙인들만이 남게 되자 그들은 거의 아무 말 없이 침묵 속에서 식사를 계속했다. 식사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그레고르에게 가장 이상스러운 것은 음식을 씹는 와삭와삭 하는 소리였다. 그 소리는 마치 음식을 먹으려면 이가 필요한 법이며 이가 없는 턱은 아무런 멋있게 생긴 턱이라도 무용지물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웅변처럼 그레고르의 귀에 들려왔다. 나도 구미가 동하는데 하지만 저런 음식은 싫어. 저들은 잘 먹어치우고 있지만 내가 저런 음식을 먹다간 죽기 딱 좋지. 그레고르는 혼자 중얼거렸다. 바로 이날 저녁이었다. 부엌 쪽에서 바이올린 소리가 들려왔다. 변신한 뒤 줄곧 저 바이올린 소리를 까맣게 잊고 있던 그레고르였다. 하숙인들은 어느덧 식사를 마쳤고 그중 두목극인 사내가 한가운데 앉아 신문을 꺼내어 다른 두 사내에게 한 장씩 나누어 주었다. 그들은 의자에 몸을 묻고 신문을 읽으면서 담배를 피웠다. 바이올린 소리가 들려오자 그들은 일제히 일어서서 긴장한 몸짓으로 가만가만 현관 쪽으로 걸어가서 부엌 문 앞에 모여 섰다. 부엌에서도 그들의 발걸음 소리를 알아차린 눈치였다. 여러분, 바이올린 소리를 싫어하십니까? 곧 그만두게 하겠습니다. 하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울려 나왔다. 아, 천만에요. 그럴 리가 있습니까? 이왕이면 아가씨가 이쪽으로 와서 연주해 주십시오. 그 편이 훨씬 편하고 유쾌할 것 같은데. 하고 두목격인 사내가 말했다. 그렇게 하십시다. 이렇게 아버지는 자기가 바이올린을 연주한 장본인인 것처럼 말했다. 하숙인들은 거실로 돌아와서 기다렸다. 오래지 않아 아버지가 보면대를 들고 악보는 어머니가 들고 바이올린은 누이 동생이 든 채 세 사람이 나타났다. 누이 동생은 침착한 태도로 연주할 준비를 갖추었다. 이제까지 살아오는 동안 한 번도 하숙을 친 일이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하숙인들에게 지나칠 정도의 예의를 갖추었다. 따라서 부모는 자기들 자리에 앉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문에 기대어 서서 꼭 여민 제복 단추 사이에 오른손을 찔러놓고 있었다. 그러나 어머니는 하숙인 한 사람이 권한 자리에 앉았다.
그 자리는 구석자리였지만 어머니는 그대로 앉아 있었다. 누이 동생은 이윽고 바이올린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각각 자리에서 딸이 연주하는 동작을 주의 깊게 바라보았다. 바이올린 소리에 정신을 빼앗긴 그레고르는 약간 대담한 태도를 보이며 머리를 거신 안으로 디밀었다. 그는 요사이 자기 이외에 타인에게 관심을 두지 않고 지내온 것을 의아하게 생각하지도 않았다. 이전에는 남의 일에 관심을 쏟았고 그것을 자랑으로까지 여기던 그레고르였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는 그에겐 은신하고 있어야 할 이유가 전보다 더 많았다. 왜냐하면 그가 조금만 움직여도 방 안 이곳저곳에 쌓여있는 먼지가 폭석폭석 일어 그의 몸뚱이는 완전히 먼지를 흠뻑 뒤집어 쓰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이다. 실밥, 머리칼, 음식 찌꺼기 같은 너절한 것들을 등과 옆구리에 줄줄 달고 다녔다. 전에는 등을 아래로 하고 뒤집어 누운 채 양탄자에다 몸을 문질렀지만 만사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제는 그럴 의욕을 잃었다. 이렇게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말끔한 안방으로 기어가면서도 그는 조금도 부끄럽지 않았다. 더욱이 그레고르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가족들은 바이올린 연주에 완전히 정신을 팔고 있었다. 하숙인들은 바지 주머니에 양손을 찔러놓고 누이 동생의 포면대 바로 뒤에 서 있었다. 그들은 모두 악보를 들여다볼 수 있는 위치였다. 확실히 동생에겐 방해가 되었을 것이다. 갑자기 그들은 머리를 숙이고 나직한 음성으로 무엇인가 속삭이더니 창문 옆으로 물러갔다. 아버지는 불안한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달콤하고 흥미있는 바이올린 연주를 들을 수 있으리라고 기대했다가 그만 실망하고 실증이 난 모양이었다. 다만 인사로 조용히 듣고 있음이 분명했다. 그들이 코와 입을 통해서 허공으로 담배 연기를 내뿜는 모습으로 보아 그들은 분명히 초조해하고 있었다. 누이 동생은 여전히 훌륭한 연주를 계속했다. 고개를 옆으로 가우뚱하니 기울이고 감상에 젖은 슬픈 표정으로 악보를 훑어 내려가고 있었다. 그레고르는 좀 더 앞으로 기어갔다. 될 수 있는 대로 누이 동생의 시선과 마주치기 위해서 머리를 마둑바닥에 꼭 부착시켰다. 이렇게 음악 소리에 감동을 느끼는 자도 짐승이란 말인가. 그가 바라던 미지의 양식에 이르는 길이 펼쳐졌다. 그레고르는 누이 동생 곁으로 기어가려는 참이었다. 누이 동생의 치맛자락을 끌어당겨 내 방으로 와줬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알릴 심사였다. 왜냐하면 이 방에 있는 사람치고 나만큼 누이 동생의 연주를 칭찬해 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나는 나의 생명이 붙어 있는 한 내 방에다 누이 동생을 두고 싶다. 그의 흉악한 모습이 처음으로 쓸모 있을 것 같았다. 그러나 누이 동생에게 강요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자유로운 상태로 내 옆에서 지내게 해줘야 한다. 나란히 소파에 앉아서 나의 쪽으로 그 애의 머리를 기울이도록 해야지. 너를 음악학교에 보내고야 말겠다는 굳은 결심을 했었노라고 말해줘야지. 이런 불행한 사건만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지난 크리스마스 저녁에 여러 사람 앞에서 나의 계획을 발표했을 것이라고 말해줘야지. 벌써 크리스마스는 지났나?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 애는 분명 감격의 눈물을 흘릴 것이다. 그러면 어깨까지 올라가 그 애의 목에 키스를 해줘야지. 누이 동생은 직장에 나가면서부터는 리본도 칼라도 없이 목을 드러내고 다녔다. 잠자씨!
갑자기 가운데 남자가 아버지에게 소리를 치더니 더는 말도 없이 천천히 앞으로 기어나오는 그레고르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바이올린 소리가 끊어졌다. 도목격인 그 남자는 머리를 옆으로 저으면서 친구들에게 미소를 던지고 다시 그레고르 쪽으로 쳐다보았다. 아버지는 그레고르를 쫓아내는 것보다는 하숙인들을 진정시키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한 모양이다. 그러나 하숙인들은 놀라기는커녕 도리어 바이올린 연주보다도 그레고르에게 흥미를 느끼는 것 같았다. 아버지는 그네들 앞으로 뛰어가서 양팔을 벌리고 하숙인들을 그들 방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애를 쓰는 동시에 자기 몸으로 그레고르가 보이지 않도록 가리려고 했다. 그때 그들은 약간 화를 내는 눈치였다. 아버지의 행동에 대해서 화를 냈는지 또는 그레고르 같은 것이 이웃방에 살고 있던 것을 몰랐다가 그제야 알게 되어 화를 낸 것인지는 알 수 없는 일이었다. 그네들은 아버지에게 해명을 요구하고 그네들 쪽에서도 팔을 벌리며 불안한 표정으로 얼음얼음 수염을 만지면서 천천히 자기네들 방으로 물러갔다. 그동안 누이 동생은 연주를 중단하고 잠시 정신없이 서 있었다. 얼마 동안 축 늘어뜨린 두 손에 바이올린과 활을 쥐고 계속 연주를 하려는 듯이 악보를 들여다보다가 다시 정신을 차리더니 숨이 막히는 듯 가슴을 들먹거리며 그때까지 안락의자에 앉아있던 어머니 무릎 위에 악기를 놓고 앞질러 옆방으로 뛰어갔다. 아버지는 계속 그네들을 밀어내고 있었다. 그러나 방문에까지 왔을 때 도목격인 남자가 발을 굴렀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만 발걸음을 멈춰야 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선언하지만 그 남자는 한쪽 손을 쳐들고 어머니와 누이 동생을 힐끗 바라본 다음 이렇게 말했다. 현재 이 집과 이 가족을 지배하고 있는 불쾌한 상태를 고려해서 여기서 그 남자는 단호하게 마룻바닥에 침을 뱉었다. 저는 방을 해약하겠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하숙비는 한 푼도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 그와 반대로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쉽게 이증이 될 손해배상을 당신들에게 청구할지를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 남자는 입을 다물고 마치 무엇을 기대하는 것처럼 자기 앞쪽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이윽고 그의 두 친구들이 곧 입을 열었다. 우리도 역시 이 자리에서 해약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두목격인 남자는 문에 손잡이를 주고 냉정한 태도로 문을 닫았다. 아버지는 손을 더듬어가며 비틀거리더니 그만 의자 위에 쓰러지고 말았다. 손발을 늘어뜨리고 전과 같이 저녁잠을 자는 것처럼 보였으나 불안정한 듯이 머리를 끄덕이는 것으로 보아 그는 잠을 자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레고르는 그동안 하숙인들이 자기를 발견한 바로 그 자리에 조용히 웅크리고 있었다. 그는 그의 계획이 실패한 것에 실망한 데다 오랫동안 굶은 것이 원인이 되어 허약해진 몸을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는 머지않아 그의 몸에 기어이 닥쳐오고야 말 전체적인 붕괴 현상을 확실히 느끼면서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어머니의 떨리는 손에서 미끄러진 바이올린이 어머니의 무릎에 떨어지며 커다란 소리를 냈지만 그레고르는 조금도 놀라지 않았다. 어머니, 아버지, 누이 동생은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손으로 탁자를 두드렸다. 더는 이렇게 지낼 수는 없어요. 어머니와 아버지는 깨닫지 못하고 계실지 모르지만 저는 잘 알고 있어요. 저는 이런 괴물 앞에서 그레고르라는 이름을 입 밖에 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저거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저것을 먹여 살리면서 참고 지내는데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우리를 조금이라도 비난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래, 내 말이 옳다. 아버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아직도 완전히 숨을 돌리지 못한 어머니는 어안이 벙벙한 시선으로 숨이 가쁜 듯 손을 입에 대고 기침을 하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누이 동생의 말을 듣고 무언지 마음속으로 결심이라도 하는 것 같았다. 똑바로 앉아서 하숙인들이 저녁 식사를 한 후 아직 식탁 위에 놓여있는 접시들 사이에서 자신의 사업 모자를 만지작거리며 이따금 가만히 웅크리고 있는 그레고르를 쳐다보았다. 우리는 저것에서 벗어나야 해요. 그때 누이 동생이 다짐하듯이 말했다. 어머니는 기침 때문에 아무 말도 듣지 못한 것 같았다. 저것은 어머니와 아버지의 생명을 빼앗을 겁니다. 어쩐지 저는 그렇게만 생각돼요. 우리 모두 힘들여 일해야 할 텐데 이렇게 끝없는 두통거리를 집에 놓고 참을 수 있겠어요? 저는 더는 참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며 누이 동생이 격렬히 울음을 터뜨리는 바람에 어머니의 얼굴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으나 누이 동생은 기계적으로 손을 움직여 어머니의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주었다. 얘야, 아버지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동정하듯이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 우리는 어쩌면 좋단 말이냐. 누이 동생은 무슨 구체적인 의견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듯이 어깨를 들먹거릴 뿐이었다. 잠시 우는 동안에 그처럼 단호하던 마음도 사라지고 도리어 어쩔 줄을 몰라 망설이는 태도였다. 저놈이 알아듣는다면 아버지는 반쯤 물어보는 듯이 말했다. 누이 동생은 울면서 그런 일은 아예 생각지도 말라는 듯이 한쪽 손을 자꾸 내저었다. 저놈이 알아듣는다면 아버지는 같은 말을 되풀이하고 그런 일은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누이 동생의 확신을 자기도 그대로 긍정한다는 듯이 눈을 감았다. 네, 쫓아야 해요. 누이 동생이 외쳤다. 그러는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 저것이 그래로라는 생각을 버리세요. 이제껏 너무 오랫동안 그렇게 믿어왔던 것이 우리 자신의 불행이었어요. 어째서 저것이 그레고르란 말이에요. 만일 정말 그레고르라면 사람이 저런 동물과 함께 살 수 없다는 것쯤은 벌써 알아차리고 자기 스스로 나가버렸을 겁니다. 그러면 오빠는 없어졌을 망정 우리는 안심하고 살면서 언제까지나 오빠를 존경하며 떠올릴 수 있겠지요. 그런데 저것은 우리를 괴롭히고 하숙인들을 쫓아내고 나중에는 아마 이 집 전체를 점령하고 우리까지 길거리에서 밤을 새우게 할 거예요. 저것 좀 봐요, 아버지. 누이 동생은 갑자기 이렇게 외쳤다. 또 장난을 시작했어요. 아버지는 누이 동생의 태도에 흥분한 듯 자리에서 일어나 누이 동생을 보호하려는 것처럼 두 팔을 앞으로 들어 올렸다. 그러나 그레고르는 누이 동생은 물론 어느 누구한테도 공포심을 일으키려는 생각은 조금 더 없었다. 그는 단지 그의 방으로 돌아가려고 몸을 돌리기 시작한 것이었다. 그의 비참한 상태로는 몸을 조금만 돌리려고 해도 머리에 힘을 빌려야 했다. 그래서 수없이 여러 번 머리를 들어 올렸다가는 마리 위에 내리치는 이런 기묘한 동작은 이상하게 눈에 띄었다. 그는 그 짓을 그만두고 사방을 돌아보았다. 그레고르의 악이 없는 의도는 그래도 알아차린 것 같았다. 그들은 놀라움은 순간적인 것으로 그쳤고 이제는 모두 아무 말도 없이 슬픈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어머니는 의자에 누워서 두 팔을 모아 쭉 뻗고 있었다. 누이 동생은 한 손으로 아버지의 목을 껴안고 있었다. 자, 이제는 방향을 돌려도 되겠지 생각하고
그레고르는 다시 돌기 시작했다. 그는 그 일에 지쳐서 애써 숨을 돌리며 이따금 쉬기도 했다. 그 밖에는 아무도 그를 괴롭히는 사람은 없었다. 그가 하는 대로 내버려두는 것이었다. 그는 방향을 돌려 자기 방으로 곧장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는 자기 방까지의 거리가 이렇게도 멀게 느껴진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새삼 크게 놀랐다. 쇠약한 몸으로 어떻게 이 같은 거리를 자기도 모르게 기어 나왔는지 그저 신기할 따름이었다. 빨리 기어가려는 생각뿐이었기 때문에 가족들의 말소리나 외침이 그를 방해하지 않은 데 대해 그는 거의 주의하지 못했다. 겨우 문 앞까지 갔을 때 간신히 한번 돌아보려고 했으나 목이 말을 잘 듣지 않았다. 목이 굳어진 것 같았다. 그러나 그의 뒤쪽으론 여전히 변화가 없었고 다만 누이 동생이 일어나 있는 것이 보였다. 그때 그의 마지막 시선이 어머니를 힐끗 스쳤다. 어머니는 잠이 들어 있었다. 그가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사납고 재빠르게 문이 닫히더니 문고리가 내려지며 잠겼다. 그 갑작스런 소란에 그레고르는 너무나 놀라서 다리가 휘청거릴 정도였다. 그렇게 성급히 고로될 사람은 누이 동생이었다. 누이 동생은 일어나서 기다리고 있다가 번개같이 달려나왔던 것이다. 그레고르는 전혀 누이 동생의 발자국 소리를 듣지 못했다. 누이 동생은 열쇠를 열쇠 구멍에 넣어 돌리며 끝났어요 하고 양친을 향해 소리쳤다. 이제 어쩌지? 그레고르는 자문해 보며 어둠 속에서 주위를 돌아보았다. 그는 더는 움직일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는 그것을 별로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 오히려 이와 같이 가느다란 다리로 지금까지 걸어 다닐 수 있었다는 것이 이상스럽게 생각될 정도였다. 한편으로는 어느 정도 쾌감까지 느껴지고 있었다. 사실 그는 온몸이 아팠지만 점점 아픈 것이 가라앉고 결국 머지않아서 완전히 사라질 것 같았다. 등에 박힌 썩은 사과도 얇게 먼지가 덮인 그 주위의 염증도 느끼지 못한 지 벌써 오래되었다. 말할 수 없는 동정과 애정을 느끼며 그는 가족들을 돌이켜 생각해 보았다. 자신이 없어져야 한다는 그의 생각은 누이 동생의 생각보다 훨씬 더 단호했다. 교회의 탑시계가 새벽 3시를 칠 때까지 그는 내내 이런 허전하고 평화로운 명상에 잠겨 있었다. 그는 창밖에서 세상이 환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러자 그의 머리가 그도 모르게 밑으로 푹 수그러졌다. 그리고 그의 콧구멍에서는 마지막 숨이 가늘게 흘러나왔다. 아침 일찍이 할멈이 왔을 때 그런 짓만은 제발 하지 말라고 몇 번이나 타일렀는데도 순전히 힘이 넘치는 데다 성미까지 급한 탓에 문이라는 문은 모조리 꽝꽝 닫아버리는 바람에 이 할멈이란 자가 오면 온 집안 사람들이 더는 편히 잠을 잘 수가 없을 지경이었다. 여느 때와 같이 잠깐 그레고르의 방을 들여다보았으나 처음에는 아무런 이상도 느끼지 못했다. 할멈은 그가 일부러 꼼짝도 않고 웅크린 채 불쾌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했다. 할멈은 그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 여자는 때마침 손에 길다란 비를 들고 있었기 때문에 문 밖에서 비로 그레고르를 간지럽혀 보려 했다. 그레고르가 아무 저항도 없이 자리에서 밀려갔을 때 비로소 할멈은 놀란 눈으로 다시 살펴보았다. 곧 그 진상을 알게 되자 할멈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혼자 휘바람을 휘휘 하고 불었다. 할멈은 그 자리에서 주저하지 않고 즉시 잠자 부부의 침실문을 열어젖히고 어둠 속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쳤다. 좀 와봐요. 저것이 뻗었어요. 저기 널브러져서 그만 뻗어버리고 말았어요. 잠자 부부는 후딱 침대에서 일어나 할멈의 보고 내용을 알아보기는커녕 우선 그 여자 앞에서 당황한 자기들의 꼬락서니를 숨겨야만 했다. 잠자씨는 어깨너머로 담요를 걸치고 부인은 잠옷을 입은 채 침실에서 나와 그레고르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러는 동안에 하숙인들이 들어온 후로 그레테가 침실로 쓰는 거실의 문도 열렸다. 그레테는 전혀 잠을 자지 않았던 것처럼 완전한 옷차림이었다. 마치 한잠도 자지 않은 것 같았다. 무엇보다도 창백한 얼굴이 그것을 증명해 주었다. 죽었다니. 잠자 부인은 이렇게 말하면서 믿을 수 없다는 듯이 할멈을 쳐다보았다. 물론 자기가 알아보아도 알 수 있는 일이고 알아보지 않더라도 알아차릴 수 있는 일이었다. 죽은 것 같습니다. 할멈이 이렇게 말하고 증거라도 보이려는 듯이 비록 그레고르의 시체를 옆으로 쑥 밀었다. 잠자 부인은 그 비를 가로막으려는 듯 보였으나 실제로 막지는 않았다. 그러면 우리는 하느님께 감사드려야 되겠구나. 잠자씨는 이렇게 말했다. 그는 가슴에 십자가를 그었다. 세 사람의 여자들도 그가 하는 대로 따라했다. 그때까지 시체에서 눈을 떼지 않고 있던 그레테가 입을 열었다. 좀 보세요. 어쩌면 저렇게 말랐을까요? 벌써 오래전부터 아무것도 먹지를 않았어요. 먹이는 들어간 그대로 다시 되돌아 나오곤 했어요. 사실 그레고르의 몸은 너무 말라서 백가죽이 등에 달라붙어 있었다. 이미 발로 서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은 구경을 방해할 아무것도 없는 지금에야 그것을 알게 되었다. 그레테, 이리 좀 온. 잠자 부인은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레테는 시체를 돌아보며 양친의 뒤를 따라 침실로 들어갔다. 할멈은 문을 닫고 창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아직 이른 아침이지만 신선한 공기는 훈훈한 맛이 있었다. 어느덧 3월 말이었다. 새 하숙인들은 방에서 나와 아침 식사를 찾았으나 모두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 하숙인 같은 것은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다. 아침 식사는 어디 있어요? 그들 중에서 두목객인 남자가 불쾌한 듯이 할멈에게 물었다. 그러나 할멈은 손가락을 입에 대고 아무 말도 없이 서두르라는 듯 그레고르의 방에 와 보라고 손짓을 했다. 그들은 그레고르의 방으로 가서 다소 낡은 옷주머니에 두 손을 찌르고 이미 환하게 밝은 방 안에서 그레고르의 시체를 둘러싸고 서 있었다. 그때 침실문이 열렸다. 잠자씨는 사온 제복을 입고 한쪽 팔은 부인에게 또 한쪽 팔은 딸에게 부축을 받으며 나타났다. 세 사람은 모두 눈물에 젖은 얼굴들이었다. 그레테는 때때로 아버지의 팔에 얼굴을 묻었다.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주시오. 잠자씨는 이렇게 말하고 두 여자를 붙들었던 손으로 현관을 가리켰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그 두목객인 남자가 약간 놀란 표정으로 달래듯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나머지 두 사람은 뒷짐을 진 채로 끊임없이 손을 비비고 있었다. 마치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한바탕 벌어지게 될 언쟁을 반가이 기다리는 것 같았다. 지금 제가 말한 그대로입니다. 잠자씨는 이렇게 말하고 두 여자를 옆에 데리고 나란히 서서 하숙인 앞으로 걸어갔다. 두목격인 남자는 꼼짝도 않고 그 자리에 서서 마치 머릿속으로
여러 가지 일을 다시 정리하는 듯이 잠시 마루 위를 내려다보고 있더니 그러시다면 나가지요 하고 말하며 잠자씨를 쳐다보았다. 마치 그 남자는 벼랑간 겸손한 기분으로 이와 같은 자기들 결심에 대해서 주인에게 새로 승인이라도 구하라는 것 같았다. 그러나 잠자씨는 눈을 부릅뜨고 그저 몇 번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그러자 그 남자는 곧 현관방으로 또벅또벅 들어갔다. 현관방에서 그 세 사람은 옷장에서 모자를 꺼내고 지팡이를 세워두었던 곳에서 지팡이를 집어들고 아무 말 없이 인사말을 하고 집을 나섰다. 잠자씨는 두 여자를 데리고 계단 앞으로 나갔지만 그의 의욕은 단순한 기우에 지나지 않았다. 난간에 기대어 밑을 바라보고 있던 세 신사가 천천히 계속해서 발을 옮기며 긴 계단을 내려가는 것을 확실히 보았던 것이다. 저 밑에서 세 신사를 향해서 올라오던 푸죽한 점원이 그들을 지나쳐 머리에 짐을 이고 뽐내듯이 터벅거리며 계단을 올라올 때에야 비로소 잠자씨는 여자들을 데리고 난간을 떠라 가벼운 기분으로 집 안으로 들어왔다. 그네들은 오늘 하루를 휴식과 산책으로 보내려고 했다. 그네들은 쉬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쉴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잠자씨는 자기 지배인에게, 잠자 부인과 그레테는 고용주에게 각각 결근개를 썼다. 결근개를 쓰고 있을 때 할멈이 아침 일이 다 끝났으니까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했지만 그들은 글을 쓰던 채로 얼굴도 들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다. 그러나 할멈이 좀처럼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하지 않았던 까닭에 그들은 화를 내며 얼굴을 들었다. 왜 그러고 있어? 잠자씨가 물었다. 할멈은 문 옆에서 미소를 지었다. 마치 그 여자는 가족들에게 매우 반가운 사연을 알리려고 왔지만 상대방이 케어묻지 않으면 알려주지 않겠다는 듯한 태도였다. 아직 무슨 일이 있어요? 잠자 부인이 물었다. 할멈은 이 집에서 부인을 가장 존경하고 있었다. 네, 할멈이 이렇게 대답을 하고 정답게 웃으면서 그 이상 말을 계속하지 못했다. 저 옆방에 있는 물건을 치워버릴 걱정은 조금도 마세요. 벌써 제가 다 치워버렸습니다. 잠자 부인과 그레테는 결근개를 계속해서 쓰려는 듯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잠자씨는 할멈이 전후 사정을 다 털어놓으려는 것을 알아차리고 손을 내밀어 단호히 거절했다. 거절을 당하자 할멈은 자기가 해야 할 화급한 일이 생각나서 나간다는 듯이 기분이 상한 목소리로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하고 휙 돌아서더니 무섭게 문을 쾅 닫아버리고 그만 집을 나섰다. 저녁에 돌아오면 할멈을 내보내. 잠자씨가 이렇게 말했으나 부인이나 딸은 아무 대답도 없었다. 모처럼 안정을 얻었는데 할멈이 다시 무슨 불안을 가져올지 몰랐기 때문이다. 어머니와 딸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 옆으로 가서 서로 부둥켜 안았다. 자, 그만 이리 좀 와봐. 지난 일을 자꾸 생각해서 뭐해. 자, 내 생각도 좀 해줘야 하지 않아? 어머니와 딸은 아버지한테로 달려가서 그를 위로하고 급히 결근개를 썼다. 그러고 나서 그네들은 같이 집을 나섰다. 몇 달 동안 이런 일은 처음이었다. 전차를 타고 교회로 나갔다. 차간에는 그들뿐이었다. 따스한 햇볕이 흘러들었다. 그들은 편안히 앉아 등을 기대고 장래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자세히 생각해보면 그들의 앞날은 전혀 희망이 없는 것도 아니었다. 이제까지 서로 물어볼 기회가 없었지만 그래도 세 사람의 직업은 훌륭한 것이었으며 앞으로도 유망하리라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우선 당장에 필요한 집안 환경을 개선하는 문제는 이사를 함으로써 쉽게 해결될 것 같았다. 그들은 그레고르가 택한 현재의 주택보다 작고 집세가 싸지만 그래도 위치가 좋고 무엇보다도 실용적인 주택을 택하려고 했다. 그들이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 잠자 씨와 그의 부인은 점점 활기를 띠어가는 딸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최근에 온갖 고생으로 그의 얼굴이 다소 창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딸이 아름답고도 탐스러운 처녀로 활짝 피어났음을 느낄 수 있었다. 잠자 부부는 아무 말도 없이 시선으로 마음을 주고받으면서 앞으로 딸을 위해 좋은 신랑감을 얻어주어야 할 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드디어 전차가 목적지에 다다랐을 때 딸이 제일 먼저 일어나 토실토실한 젊은 육체를 쭉 펴자 그들에겐 그 모습이 마치 새로운 꿈과 아름다운 계획을 보증해주는 것만 같았다. 지금까지 내 손안의 책방이었습니다. 새삼 내 존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본능으로 사는 벌레가 아닌 진정한 인간으로서의 변신을 꿈꿔보는 새해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